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이혼 서류 접수했네요. 상대방이 이곳을 자주 보는 편이라 직접 말하고 싶지도 않아 글 올립니다. 가끔 이곳을 들어오는 당신이니까 이 글을 볼 거라 생각해.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은 사과를 안 한다는 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하지만 당신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려 하지 않으며 모든 걸 어떻게든 내 탓으로 돌리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나에게 너무 많이 줬다는 거야. 이제 나는 날개를 달진 못해도 짐을 내려놓고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려 해. 다신 붙잡지 말아줘. 당신에게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지만 아직도 너무 사무치는 것들, 평생 치유되지 못할 것들을 얘기해 줄게. 내가 둘째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세 번째 유산을 했을 때, 그 세 번의 유산 동안 제대로 된 몸조리는커녕 인스턴트 미역국 한 번 당신에게 못 얻어먹었어. 특히나 세 번째는 변기에 쏟아진 모습을 목격해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지만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했지. 늘 무뚝뚝하고 표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어. 하지만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걸려온 당신 친구의 전화. 핸즈프리로 받아 같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전화에 둘째를 유산한 친구 부인을 너무나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지 그랬냐며. 너무 안타까워하며 위로해주던 당신의 모습엔 난 당신에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며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던 나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 부족한 게 많았지만 난 맏며느리로서 잘하려고 노력했고 명절이면 함께 고생하는 게 싫어서 혼자 음식을 다 만들어 시댁에 가서 기분 좋게 나눠 먹었지. 그 대신 음식 먹고 남는 시간은 함께 영화를 보거나 볼링을 치러 가거나 했어. 아직 아기가 어린 막내 동서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아이가 어리니 힘들게 시댁에 미리 오지도 말고 와서 밥만 먹고 가라고 했는데 밥 먹고 영화 보러 가자는 말에 막내 시동생의 카톡은 우린 아이가 어려서 못 가니 영화표로 주세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표까지 사서 보내냐고 하니 당신이 그랬지. 공평하게 회비 내서 음식 차리고 공평하게 나누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그럼 공평하게 음식도 똑같이 나눠서 할까? 라고 하는 나에게 그랬지. 그건 당연히 네 몫인데 생색내지 말라고. 밤새 음식 만들고 명절 근무까지 하는 나에게 눈꽃만큼도 고맙지 않았어. 그래서 명절에 퇴근한 내가 먹을 음식 하나 안 남기고 니들 가족끼리 화목하게 먹은 거야. 얼마 전 암 진단을 받고 너무 불안해하는 내게 당신이 했던 말. 어쩌면 이 말이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내게 일깨워준 것 같아. 코로나로 너무 힘든 자영업자들, 나도 예외가 아니었기에 자의가 아닌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어. 당신이 도와줬지. 그래, 도와줬어. 도와준 만큼 생활비를 덜 주는 선에서 말이야. 그리고 며칠 후 받은 암 진단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두 번째 암 진단에 굳건히 지켜오던 내 마음도 버티기가 힘들었어.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내게 당신이 했던 말. 나는 네가 돈 문제를 만들어서 널 위로해줄 마음이 안 생긴다. 나라는 여잔 당신에게 고작 1,000만 원의 가치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생활비만 주면서도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당신이었지. 난 내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 해서 끊임없이 일해야 했고 당신에게 불평을 하는 대신 공부하고 일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걸 일을 저지른다 라고 표현하더라. 연봉 8천을 넘게 받는 사람이 생활비 150을 줬다면 누가 믿을까? 관리비 30만 원에 핸드폰 요금, 차 기름값, 보험료 나가면 아이들 옷 한 벌 못 사주는 돈. 내가 일해야 내 새끼 옷이라도 한번 사입히고 입에 먹고 싶은 거 하나라도 넣어줄 수 있는 걸. 임신과 육아로 일을 잠깐 쉬었을 땐 친구 결혼식도 돌잔치도 축의금이 아까워 못 가게 했던 당신이잖아. 생활비조차 현금이 아닌 카드로 주고
싸우고 난 뒤엔 늘 카드를 도난 분실 신고를 해 난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결혼할 때 돈 없어서 결혼 반지도 못 나눠 꼈지만 불만 없었어. 그런 쪽은 관심도 없었고 나중에 하면 됐었으니까. 열심히 살면서 집도 마련했고 먹고 살만해서 반지 하나 하고 싶다니까 아직은 사치라고 했던 당신이 막내 시동생 결혼 때 예물할 돈이 없으니 현금으로 싸달라는 당신 동생의 말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예물비를 보내주더라. 나에겐 사치인 것이 누군가에겐 저리도 당연한 거구나 싶어서 서럽게 울었어. 우리 엄마와 밥을 먹게 되면 늘 가던 3,500원짜리 칼국수집. 우리 엄마도 맛을 알아. 좋은 것도 알고. 당신 아버지와 당신 동생들과 가던 그 비싼 뷔페도 갈 줄 알고. 우리 아빠 돌아가시기 전 중환자실에 계실 때 당신은 단 한 번도 먼저 면회 가자고 해본 적이 없지. 내가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한 번 간 그날은 좁다며 밖에 나와 핸드폰으로 축구 경기를 봤고, 돌아가시고 병원비 정산할 때 형부나 제부에겐 너무 당연했던 병원비 정산. 그것도 우리가 가장 어렵게 산다며 100만 원도 안 되는 돈만 우리가 내고, 큰 돈은 형부와 제부가 다 정산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가족들끼리 매달 모으던 돈 3만 원을 2년 동안 안 냈던 당신. 자기네 집 돈은 자동이체를 해놓고 말이야. 쓰다 보니 너무 많은 것들이 스쳐 길어질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곁에 있었던 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이고, 당신이 내 아이의 아빠이고 내 아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였어. 하지만 어느덧 다 커버린 내 아이가 그러네. 엄마도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만 희생하고 아빠 감정 쓰레기통도 그만하고 다 이해하니까 이혼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혼하려 하는 거야. 마음을 돌리기까지 참 오래 걸렸는데 막상 마음을 다잡고 나니 어쩜 이리 별게 아닌 건지. 이제 우리 다신 엮이지 말자. 내가 지은 죄가 있어 이렇게 살았다면 이 정도면 그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은 것 같아.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길. 추가. 많은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아 올린 글에 응원도 주작이라는 욕도 많아 놀랐습니다. 이런 글을 주작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런 소모를 하는지 주작이라 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이곳을 가끔 보는 걸 알게 된 건 한 번씩 기사화된 부분을 얘기하다가 자기도 이곳에서 봤다고 얘기하길래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모두 슬프고 힘들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기쁘고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치죠. 더 일찍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아이가 있다 보니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이가 응원해주는 만큼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더 일찍 하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10년 전에 한번 이혼을 하고 반년 만에 찾아와 변하겠다며 용서를 비는 남편을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복했고요. 하지만 사람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늘 이혼은 싸우면 먼저 언급했던 것도 상대방이고, 몇 번 가정법원까지 갔다가 마음을 돌리고 온 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지, 웬일로 상대가 재산분할도 양육권도 양육비도 합의를 해주었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살고 있는 집도 매매하여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시기나 기여도가 법적으로 너무 명확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온전히 저의 힘으로 꾸려나가다시피 했던 살림이라 경제적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 불신이 들면서 공부도 병행해 학위와 자격증도 홀로 서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준비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혼 후 연금 부분도 분할 신청할 생각이고요. 주변 도움 없이 당당한 싱글맘으로 아이 잘 키워내려 합니다. 3,500원짜리 칼국수 글을 보시고 네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신랑보다 많이 벌 때도 많았고
물론 제가 저희 엄마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딸된 마음으로 내 남편이 내 부모 존중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거죠. 그래도 마음 좋은 저희 엄마, 그저 난 국수 좋아해. 뷔페에 뭐 먹을 게 있어. 생일 때 국수 먹으면 오래 산다더라. 하시며 드시는 모습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헛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원가정 분리가 안 돼서 생활비도 잘 안 주고 맹목적인 편들기에 힘들었고, 최근에는 그저 본인의 목표만을 향해 사느라 쌓이는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었던 것. 아이가 커가면서 필요한 아빠의 자리를 등한시하고 양육을 온전히 저에게 맡기다시피 하고 주말 부부 정리를 원했으나 그 또한 반협박으로 회유한 것. 여전히 부부임에도 부부가 아닌 남보다 못한 상대로 저를 대한 것에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정글에서 언급했듯 가장 큰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 사과만 진심으로 잘 해주었다면 더 견뎌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혼 후에도 인연과 이어나갈 만큼 고마운 동서와 시 큰어머니가 있어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얻었고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고 아픈 만큼 성숙해졌으니까요. 사는 동안 많이 부딪히고 힘들었지만 남편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한 시간도 많았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아직 50도 안 된 나이에 이제는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초긍정 멘탈이라 잘 웃는데 요즘 들어 부쩍 우울해지는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절 놓지 않고 절 위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수술도 잘 됐고 다행히 초기암이라 추적 검사만 5년간 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결 방법 떠오르는 거 있으시면 제발 댓글 부탁드려요. 27살 영어학원 강사예요. 가끔 인스타로 네이트판에서 퍼온 썰 올라오는 거 보면서 시간 보낸 적은 있어도 제가 써보긴 처음이네요. 오늘 고민은 숙박업소 가는 거 본 학생 학부모가 신고한다는데 일단 본론 얘기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설명 드릴게요. 우선 저는 95년생 27살 영어학원 강사고 남자친구는 88년생 34살 같은 학원 원장이에요. 연애한 지는 4년 되었고 학원 일 때문에 만나게 된 건 아니에요. 저는 4년 전에 대학생이어서 다른 학원에 알바,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당시에 개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두세 번 만났을 때쯤 서로 직업에 대해 알았어요. 처음 만난 건 카페에서 음료랑 케이크 받아 자리로 가던 중에 제가 발을 헛디뎠고 지나가던 남자친구 옷에 다 묻혀서 연락처 주고받게 되었어요. 서로 성향이나 가치관이 잘 맞아서 사귄 지 1년 정도 지나고부터 결혼 얘기가 나왔었는데 7살 나이 차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제 나이 자체가 24살로 어렸기 때문에 결혼은 한 28살쯤 생각한다 정도로 정리를 해두었어요. 이후로 결혼 얘기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26살 될 때까진 거의 안 했다가 이후부터 서로 결혼 얘기를 다시 많이 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결혼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던 건 남자친구가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이전 준비하면서였는데 저한테 나는 정말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네가 같은 생각이라면 내 학원으로 와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이 나오면서였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같이 일하고 있고 사귀는 건 다른 직원이나 학생, 학부모 모두 몰라요. 서론을 간단히 한다고 했는데 길었네요. 여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건은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남자친구랑 학원 마치고 숙박업소에 갔었거든요. 시간은 저녁 8시쯤이고 주변이 온통 술집들이라 10대들은 거기를 잘 안 지나다녀요. 특히 밤 시간에는요. 근데 그걸 학원 학생이 보고 몰래 사진을 찍어서 어머님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희가 혹시나 진짜 차라도 알아볼까봐 택시로 이동했고
숙박업소 앞에 내리고 정리하는 찰나에 찍은 것 같아요. 추측하기론 그래요. 제가 사진을 직접 보진 못했거든요. 그렇게 안 들키려 조심할 각오면서 왜 숙박업소를 갔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남자친구도 공부방 정리하고 학원 차리면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어요. 애초에 공부방도 부모님이랑 위아래 집이었어서 혹시 부모님 마주치면 부담스러우니 저는 2번 정도밖에 안 가봤어요. 지금은 오래 만나 결혼 얘기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가끔 식사하고 제가 남자친구에 비해 어리니 이것저것 옷 같은 거 선물해 주시면서 종종 뵙곤 했어요. 아무튼 학생 어머님이 원장인 남자친구가 아니라 처음에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몰카를 찍은 해당 학생이 화요일에 학원에 오는데 걔가 9시 마지막 타임에 마치거든요. 10시쯤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자 강사가 처신 제대로 못하고 원장이랑 퇴폐업소 돌아다니는 걸 학생한테 보여주냐고. 자기 아이는 관둘 거고 주변 학부모들한테도 다 얘기할 거라고요. 저희 학원이 수도권 아닌 지방이긴 하지만 공부방 일적에 꽤나 유명했어서 지금 영어 과목만 가르치는 학원인데도 주변 중고등부 종합학원 다 포함해도 원생 수가 지역에서 거의 제일 많아요. 애초에 학생들이 다닐 길이 아닌데 왜 돌아다니며 몰래 사진까지 찍은 건지. 지금 학생 원망할 때는 아니지만 저도 속상해서요. 남자친구한테는 또 고상하게 협박하더라고요. 끝까지 원장님 존대하면서요. 저한텐 반말로 어디 여자가 그랬거든요. 어쨌거나 교육청에 신고할 거란 말이 나온 상태이고 남자친구가 학생 하나 잃는 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입소문이 센 직업군이라 아직은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중이에요. 결혼 얘기를 쉽사리 꺼내기도 부담스럽고요. 결혼 준비를 당장 시작한 것도 아니라서 만에 하나의 경우로 저희가 헤어질 수도 있으니 남자친구도 조심스러워해요. 무엇보다 저도 이런 식으로 오픈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저를 더럽다는 듯이 몰아가서 몸팔아 결혼한다고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특히 정말 주변 학부모들한테 떠들고 다니면 진짜 수치스러울 것도 같고요. 보시는 분이 있으면 꼭 조언 부탁드려요. 정말 제발 부탁드려요. 추가, 자기 아이가 저를 좋아라 했었는데 정신적 충격도 있다는 등의 얘기도 했었어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선생님이 숙박업소를 가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으려나요. 지금은 일이 커질까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진을 일단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남자친구한테 말은 해두었어요. 교육청에 신고는 무슨 신고냐 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공무원도 아니고 일개 사교육 강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라 내용이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저도 교육청에 신고할 거란 말을 들었을 당시에 놀라서 네? 무슨 신고요 어머님? 이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흥분하셔서 여자 강사가 일하러 가서 애들은 안 가르치고 원장을 꼬셔서 밤에 퇴폐업소 돌아다니는데 애들한테 어떤 짓을 했을지 누가 아냐. 교육청에 신고해서 당신 신분조사도 하고 학원에 방문해서 감사도 받게 해달라 할 거다. 대략 이런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숙박업소를 굳이 퇴폐업소라 칭했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듯해요. 숙박업소를 왜 가냐 하고 핀잔하시는 댓글이 있던데 저희도 평소에 굉장히 많이 주의를 두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저나 남자친구가 혼전순결도 아닌데 서로 부모님 다 사시는 집에서 관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여기가 워낙 지방이라 규모가 있는 호텔로 가기는 시간상 어렵기도 해요. 나름 학생들이 절대 안 다닐 만한 곳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저희가 갔던 쪽은 주변에 낮이든 밤이든 절대 10대가 드나들 건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술집, 고깃집, 숙박업소가 전부인 길이에요. 저도 침착하게 나서야 하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라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이라 그냥 놀라기만 하고 있었네요. 저 정말 이렇게 억지에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괴롭히는 사람 인스타에 올라오는 썰 같은데 말고는 처음 봐요.
그리고 제가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무리 결혼 얘기가 오가는 사람이지만 이런 일로 입방아에 오를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지만 학생들 보는 일이 참 힘들어지네요. 두 번째 추가, 달아주신 조언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하루 종일 댓글창만 봤어요. 제가 나름 20대 후반이고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당황하면 바로 멘탈 관리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편이라 익명의 힘을 빌려서 글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일인 것처럼 화도 내주시고 꽤 구체적으로 방안 달아주신 분들도 여럿 계셔서 머리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학생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신고보다 여기저기 제 이름을 노출시키고 다니는 거였고 워낙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시라 정말 홧김에 주변에 다 퍼뜨리면 어쩌나 하는 게 컸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은 이렇게 만나다 보면 빠르면 내년 결혼을 하게 되겠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말이 어떻게 와전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어쨌거나 남자친구가 내일 오전에 뭔가 술을 쓴다고 하는데 상황 봐서 후기 올릴게요. 공감해주시고 화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장인 돌아가셨는데 전화로 갈구는 남편 직장 상사.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전화 뺏어받아서 소리를 빽빽 질러버린 상태입니다. 지금도 화가 나서 도저히 담아두고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어제 장지 잘 모시고 왔고요. 오늘 신랑 회사 인사과와 감사과에 연락해서 통화 녹음 파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신랑도 동의했어요. 이 새끼,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반드시 실직시켜 버릴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황망했습니다. 사고는 아니고 뇌출혈이에요. 혈압이 좀 있긴 하셨지만 동년배 평범한 수준이셨어요. 저는 첫째 딸이고 밑에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참 웃기긴 한데 이렇게 되면 제 남편이 상주가 되더군요. 코로나 때문에 음식 대접을 못하는 상황이고 문상객이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정신없어 전화 못 받을 듯 해서 톡이나 문자 남긴다며 위로의 말씀 많이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신랑은 웬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아버지도 아니고 빙부상인데 이렇게 위로 전화가 많이 오나 싶을 정도였어요. 계속 장례식장 안에 유가족들 쉬라고 있는 내실 들어가서 전화를 한참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첫날이 지나가고 제 신랑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제 친구가 문상 왔는데 친구가 제 남편이 장례식장 입구에서 전화를 붙잡고 마치 혼나는 사람처럼 서 있다며 도저히 모습을 봐서는 조의 표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무슨 일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마중하면서 장례식장 입구에서 좀 떨어진 흡연구역에서 전화 받고 있는 신랑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네, 파트장님.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불만 없습니다. 네네. 아유, 아닙니다. 아니요, 한숨 쉰 게 아니고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남편 업계가 평생 새로운 기술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 파트장은 엄청난 꼰대에 실력도 떨어지고 공부도 안 해서 밑에 직원들한테 본인 면이 안 서니까 갈구고 분위기 험악하게 조성하고 아랫사람들이 엄청 운운하면서 본인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라고는 들었어요. 저희 집 사고 집들이 했을 때 남편 회사 동기분들 한 11명 정도 불렀었는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그 파트장 쓰레기라고요. 그리고 올해 초부터 저희 신랑도 승진 대상자가 됐는데 이번에 승진하면 파트장이에요. 그렇게 승진 심사 대상자 발표 나자마자 갈굼이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 파트장은 우리 신랑보다 8살이나 많은데 파트장도 재작년에 겨우 됐고 다들 이보다 더 승진은 불가능할 거라는 게 여론이라 저희 신랑을 대놓고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상사, 그것도 직속 상사니 저희 신랑 진짜 참고 참았는데 아니 어떻게 가족이 상을 당해서 그것도
상주 노릇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저러냐고요. 저랑 눈 마주치고 신랑이 전화를 급히 끊길래 회사에 무슨 일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신랑이 아무 일도 없다고,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아무 일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 잡아가며 저희 신랑한테 일처리 똑바로 안 하냐 전화했던 거죠. 급하게 생긴 집안일이다 보니 마무리를 동료들한테 맡긴 일이 한두 가지 있기는 하나, 그게 회사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일도 아니었고 동료들도 불만 없었고 실제 아무 일 없고, 왜 네가 하던 A라는 일을 땡책임한테 맡겼느냐, 왜 네 마음대로 일을 배정하느냐, 업무 완전 인수인계도 아니고 상중의 진행 상황 모니터링 정도의 업무입니다. 너 빙부상으로 청원 휴가를 냈으면 증명서 꼭 가져와라. 누가 안 가져간댔나요? 전화 받는데 목소리 깔지 말아라. 네 부모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어디서 무게 잡냐. 너 때문에 내가 여름 휴가를 미뤘다. 기러기 아빠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있다고 그닥 팀 업무에 도움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짜는 얘기들로 어제부터 끄떡하면 전화했던 겁니다. 전화할 때마다 단순히 용건만 말하고 끄는 게 아니라 태도 지적하며 숨소리 지적하며 말꼬리 잡으며 불만 있냐고 따지며 몇십 분씩 끌었고요. 제 남편뿐 아니라 팀원 전체가 이 파트장과 통화할 때나 대화할 때 녹음한답니다. 저 이 녹음본 장례식 중에는 딱 하나 들었는데도 너무 화가 났는데, 상 다 끝나고 총 9통의 전화 중 제일 짧은 게 13분인데 다 들으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흡연구역에서 전화 받는 거 보고 나서 혹시 그 사람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신랑한테 물어보자. 안 받았더니 밑에 직원들 일도 못하게 우리 남편한테 전화 넣으라며 괴롭힌대요. 팀원들이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냐, 남편이 웬만한 내용은 다 전달하고 갔다 하면 끝까지 뭐 때문에 전화한다고 말 안 하고 무조건 전화 넣으라고. 그래서 저희 신랑 바로 밑에 직원이 상중에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상중이면 그만큼 월급에서 까냐고, 월급 나오는 거면 일해야 하는 거라 하질 않나, 팀원들이 다 전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옆팀 전화로 전화하고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도 하고, 아무튼 안 받고 겨우 피하다 받은 게 9통입니다. 다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맞이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마침 손님도 없고 여동생도 없을 때라 그냥 제 앞에서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받자마자 야, 가 들리더군요. 그러더니 낄낄대요. 제가 스피커폰으로 빼서 돌렸어요. 신랑이 네 파트장님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무슨 일이냐면 내가 아까 땡땡하청 업체랑 점심 먹는데 너 업체 만나러 갈 때마다 얘네가 밥 산다 그래도 우리 법카로 밥 샀다며? 네가 그러니까 땡땡이 우리가 뭐만 하자 그러면 우습게 보고 어렵다면서 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여튼 유도리 없는 새끼. 저 새끼에서 완전 머릿속에서 뭐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끼? 라고 육성으로 뱉었어요. 제가 폭발하니까 신랑이 스피커폰 끄고 내실 들어가서 빨리 전화 수습하고 나오더라고요. 저 진짜 뭐 이런 끔찍한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실제로 역겨움이 느껴지고 토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핸드폰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겠다고요. 저 이런 억지 신랑이랑 결혼하고 8년 만에 처음 부려봤어요. 신랑도 당황하다가 제가 안 굽히니까 결국 줬고요. 그런데 한 4시간 있다가 저녁 7시쯤 됐나요?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받았어요. 또 야야야, 지금 네 덕에 우리 팀 다 야근해. 너 이거 뭘로 보상할 거냐? 그때부턴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녹음한 거 듣고 내가 이런 말 했구나 했어요. 여보세요. 당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겁도 없이 남의 집 가장한테 동네 건달도 안 할 짓거리를 하고 있어? 한 번만 더 상중에 내 남편 전화 울리면 내가 네 그 악취나는 아가리 닥치지도 않게 턱을 뽑아버릴 줄 알아. 라고 했고,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안 끊고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한 10초 지났나 끊기더라고요.
그 후로 상 끝날 때까지 2번 더 전화가 왔지만 제가 받으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끊었고요. 만약 이 일로 신랑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도 벌고요. 원하면 대학원도 보내줄 거예요. 이따위 상사 밑에서 이렇게 정신적 괴롭힘 당하며 일하는 동안 몰랐다고 하면 이제라도 알았으니 회사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겠죠. 아무 조치도 안 취해주는 회사 클래스면 안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 안 되면 변호사도 고용할 거예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동안 녹음된 통화 파일만 60개가 넘어요. 신랑 동기들이랑 팀원들도 도와준대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약간의 응원이 필요한 것도 같고요. 남초 회사들, 대부분 우리 남편들 이런 불합리한 대우 참고 일한다는 것도 아는데 밟힌 채로 끔틀도 안 되면 계속 될 거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만 참으시라고, 권리 찾으시라고요. 4번째 사연입니다. 법적으로도 답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해결책이 없어 글 올립니다. 긴 글이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붕공사를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지난 6월 한 주택에서 견적을 보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의 먼 거리지만 방문을 하셨고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렵다고 사정사정하는 집주인 때문에 거의 돈 100만 원 가까이의 금액을 할인해주면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이 여자가 바로 공사 유무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견적 금액이나 공사 진행과 관련된 모든 통화 및 문자 내역은 있습니다. 당시 이 여자는 지붕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면서 누수만 잡으면 된다고 하였기에 지붕에서 누수된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돈이 없다고 사정사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수와 관계없는 S꼴 지붕은 제외 후 작업하겠다고 전달했고 본인도 오케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당일 왜 S꼴 부분은 공사하지 않느냐며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본인과 직접 통화했던 내역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S꼴이 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으면 작업 전에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본인의 무지함까지 저희가 읽어내야 했나요? 어찌되었든 아버지께서는 이 부분이 누수와 관계없는 부분이라 설명하시면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고 하셔서 일부러 이 부분 제외해서 견적가를 낮추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의 작업을 하지 않아도 지붕 누수는 잡아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후 작업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여자는 작업 중간중간 자신의 집 벽면에 페인트 칠을 해달라, 보일러실 누수가 있으니 잡아달라 등 무리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보일러실 누수는 저희의 분야가 아니라 해줄 수 없으며 페인트 칠도 직접 하시라 했으나 억지스럽게 우겨대는 통에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페인트를 사오면 칠은 해주겠다고 하여 원하는 작업을 공짜로 해주었습니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했지만 누수가 잡혔는지 확인을 해본 후 돈을 주겠다고 하여 우리는 작업이 끝나면 당일 결제를 받는다. 하지만 사모님 마음이 그러시다면 일부분 먼저 결제해 주시고 나머지는 며칠 비가 온다고 하니 비를 맞춰본 후 결제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00만 원 가운데 150만 원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연락이 와서 비가 샌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당일 바로 2시간 거리를 달려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집주인은 공사 현장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문해보니 지붕이 아니라 바닥에서 약 30cm가량 높이의 벽면이 눅눅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그 어떤 자국도 없었고 지붕에 올라가 확인하였으나 지붕 쪽에서 누수된 부분은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그 여자에게도 설명하였습니다. 세입자분은
평소에도 이 여자가 공사업체를 불러놓고 결제를 해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 라고 하시면서 이 같은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더군요. 집주인이 이상해 본인도 이 집을 나갈 생각이라고. 전세금 못 받을 것을 대비해 법적인 부분도 미리 알아봐 두었다 라고요. 집주인이 진절머리 나서 집주인 전화번호가 뜨면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이때부터 쎄한 기분이 강해졌습니다. 또 이 여자가 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인데 세입자 말로는 부동산 사장님도 이 상태를 보시더니 본인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봐도 이게 지붕 누수 때문이란 건 억지스럽다고 하셨답니다. 벽지가 눅눅한 부분은 공사 전에 전혀 언급도 없었으며 이 부분의 누수가 지붕 공사를 통해 잡힐 것인지 물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야기했던 지붕 쪽 누수는 공사 이후 잡힌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도 지붕이 아니라 다른 누수라도 잡아주면 안 되느냐, 돈이 없다고 사정을 하더니 어느 순간 태도를 바꾸어 무조건 지붕 문제이며 책임지고 고쳐주지 않으면 잔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을 끌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누수를 잡을 수 있는 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하라고 몇 번이나 언급했으나 본인이 견적을 받아보니 120만 원이라고 비싸다고 하더니 이야기한 누수 부분을 공사할 생각도 없고 마냥 시간을 질질 끄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전화도 피하고 문자도 피하면서 시간을 더 끌어 현재는 3달 가까이 접어들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던 터라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잔금을 받아보고자 지붕 공사를 할 때 보니 외부 벽면 쪽에 누수가 있는 것 같더라. 이 공사를 해서 누수가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방법이 없으니 이 부분에 손을 봐주겠다. 그러니 잔금을 달라 라고 요청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청구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이틀간에 거쳐 직원들 데리고 방문하여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외부 벽면에 누수를 방지하는 액을 바르고 말리고 바르기를 거듭하였습니다. 이후 세입자로부터 들은 얘기지만 세입자에게 수시로 전화가 와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몇 번의 액을 칠하더냐, 대충 한 것 아니냐 등 온갖 뻔뻔스러운 소리를 다 했다고 하네요.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서비스인 양 말이지요. 그 이후에 비가 줄기차게 왔으나 계속 전화를 피하다가 몇 주가 지나서야 동일하게 비가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 전문업체를 불러라. 이 부분은 절대 지붕 문제가 아니다. 잔금을 못 주겠다고 우겨대니 어떻게든 받아보고자 우리 분야도 아닌 벽면 작업도 인건비, 경비, 시간 들여가며 했지만 그것조차 원인이 아니라면 우리로선 방법이 없다. 정 우리 말을 못 믿겠다면 전문가를 불러 3자 대면을 하자 라고 했으나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무조건 이건 지붕 문제라며 처음에 S골 부분을 작업하지 않아 생긴 문제니 책임을 지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수가 있는 방은 S골과 정반대의 위치이며 이 여자 주장대로라면 물이 틈조차 없는 강판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옆으로 이동했다는 건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예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고 비논리로 상황을 끌고 있는 상태인데 법적인 부분도 알아봤으나 민사소송을 할 경우 현재 받을 잔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 하고 형사소송도 잔금의 일부를 받았으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어제는 지붕을 뜯어가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오늘 지붕 뜯어가고 잔금도 받지 않을 테니 다른 업체에 의뢰해서 새로 지붕을 해보면 이 문제가 지붕 문제인지 아닌지 확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지붕 문제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가면 새로운 공사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나올 것을 염려하였는지 오늘 또 전화가 와서 지붕을 뜯지 말라며 무조건 누수를 잡으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거리라도 가까우면 그리고 집주인이 공사 현장의 실거주자라면 가서 어떻게든 계속 독촉을 해보겠는데
전화도 잘 안 받고 대화도 안 통하고 2시간 거리의 공사 현장. 이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분이 계시거나 대처할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